네, 김정은 정권의 대편협과 새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 정교지입니다. 제가 발제하기 전에 먼저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푸틴 뒤에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저 가방이 바로 핵 가방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런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가?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고 이 전역이 사정권 내에 있다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바로 김정은이 2021년 제8차 당대를 통해서 그때 이제 총비서로 추대가 되었죠. 동시에 저는 수령으로 등극했음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 총비서 추대사를 보게 되면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며 그리고 추대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김정은 동지는 영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내야 할 특무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적 수령이십니다. 그죠? 인민적 수령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민적 수령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부여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적 수령이 되었다. 수령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수령은 매우 신비적 존재입니다.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자기가 인민적 수령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인간적 수령이라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민을 위한 수령. 인민을 위한 수령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워서 김정은은 나는 인민을 위한 수령이다. 근데 이제 이 수령은 제가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수령을 등극했다고 했는데 많은 북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저의 저의 주장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수령론으로 가미되고 혁명적 수령론이 체계화되면서 수령은 개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및 시스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령하면 뇌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혁명적 수령관과 뿐만 아니라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의 길을 잇는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이다. 그래서 북한의 법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면 당연히 수령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바로 2012년에 수령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인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동신문이나 여러 가지 당문권이나 정치문권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까지 북한 현실 정치에서는 수령으로 직접적으로 호명된 사람은 오직 김일성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2012년에 김정일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단독적으로 김정일 수령 김정일 동지라고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통칭될 때 위대한 수령님들, 선대 수령님들라고 할 때만 그렇게 호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안을 통해서 김정은이 인민적 수령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노동신문 확인해 본바 5월 14일자 정론에 처음으로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에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 그 다음에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은 동지, 혁명에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에 위대한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니까 5월 14일을 이후부터 해서 계속 노동신문 사설, 논설, 정론들에서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계속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021년 10월 22일자 사설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수령으로 된 게 바로 당대의 결정 관철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 때 수령으로 등록했다는 것을, 그럼 김정은은 왜 수령이 2021년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령의 첫 번째 역할이 새로운 혁명사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혁명사상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과연 김정은 혁명사상을 무엇으로 부를까? 어떤 사람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김정인 애민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시했었는데, 김정은 혁명 사상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가 수령의 지위가 올랐다는 것을 분명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연구가 북한 최고 지도자 연구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해서 연구인데, 처음에는 지도자 상징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가 북한 현실 정치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비교가 될까? 그래서 북한의 헌법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위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19년에 바로 북한이 헌법을 굉장히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16차까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는데 2019년 개정 헌법에서 드디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보다 그 법적 지위와 권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크게 충격받지 않지만 북한 전문가들이나 북한 학자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2019년의 10월 23일 날 김정은이 금강산을 둘러보면서 과거 대남 사업에 대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바로 김정은이 그 아버지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공개적 불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김정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정도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제 그것을 김정은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는 것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바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인데, 바로 거기서 헌법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이 바로 헌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을 신정체제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19년 4월에 14차가 개원했고 또 2019년 8월에 바로 15차가 개원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본 것은 바로 김정은 헌법적 지위는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그 국무위원장의 국방에 대한 그 지위를, 그 권한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김일성도 갖지 못했던, 김정일도 갖지 못했던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제가 이렇게 교차 비교를 했는데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김정은 현재 헌법적으로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가장 높다라고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김일성의 헌법적 지위가 주석입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김일성의 주석의 그 지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입니다. 김정일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09년 헌법 개정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2019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위와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도표를 보시면, 주석은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무위원장은 국가 주권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권한을 김일성 주석의 권한과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국무위원장 권한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그다음에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 지도한다. 그것은 김일성에게 주석의 권한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방금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의 국가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가 바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주석에게는 김일성 당시는 주석에게 직접 있지 않고 주석의 참모, 지금의 국무위원과 같은 그 당시 주석을 참모부서인 중앙인민위원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은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국회입니다. 최고인민회의와 주석과 국무위원장의 그런 어떤 권한과 의무를 제가 여기다가 비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권한, 1972년 바로 주석 김일성 시기에는 최고인민회의에 국방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김일성 주석, 여기 이제 주석이니까 김일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결의가 통과가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019년에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그 관계가 바로 최고인민회의의 국방에 대한 권한 행사가 사라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2014년 개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배열 순서를 보게 되면 그만큼 지위가 권한이 높았을 때가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석 당시에는 1972년에는 헌법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되는 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그 다음이 주석명령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헌법 다음에 바로 국무위원장 명령이 오고 그 다음 뒤에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검토해보면 바로 수석보다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관계 속에서도 국무위원장이 훨씬 더 그 지위가 높은 것을 그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의 그 권한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게 되면 바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우리 이제 전문 우리 다른 학자들은 김정은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최고인민회의 안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그 결정권, 그것을 박탈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의 지위 권한 비교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주석과 지금 이미 국무위원장 김일성과 김정은의 그 지위와 권한을 비교했을 때 벌써 김정은이 더 상위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김정일은요 철저하게 유은 통치를 실행했습니다. 그 김일성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의 유은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주석보다는 그 지위와 권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다음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앞에 배열된다고 제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국방건설사업 총지도가 지금 국무위원장 김정은 시기에는 바로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시기에는 국방위원회에게 어떤 그런 일정 정도의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국방에 대한 그 권한을 매우 약화시켰습니다. 다 김정일 단독으로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10대 원칙이 10대 원칙 안에 김정은 혁명사상이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 하면 율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은 시기에는 율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인데, 일반인들은 10대 원칙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이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당규약보다 더 권위가 높은 그런 또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기독교의 구약의 10계명과 비견되는 것입니다. 이 10대 원칙에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포함됐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신문의 사설, 정론, 그런 논설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분석해서 언론 매체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추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작년 12월 27일 날 진행된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바로 10대 원칙 안에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포함됐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대 원칙 안에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김정은 혁명사상에 계속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어들 대표적으로 신념화, 신조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27일 날 바로 당 사상 당 선전 부분 강습회 제1차 강습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김정은 혁명사상 일색화를 일색화하자. 온 사회에 김정은 혁명사상을 일색화하자라고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확인해 본 거는 작년 12월 27일 제8기 4차 전원회의 이후로 갑자기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수령이라고 하는 그 지칭이 갑자기 또 중단되더라고요. 2021년은요, 거의 김정은을 계속 수령이라고 했는데, 연말, 12월 연말에 8차,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대신 뭐라고 나왔냐면, 당중앙이라고 나옵니다. 김정은을 당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중앙의 율적 영도 체계, 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10대 원칙에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포함되었다. 제가 칼럼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제시했는데 기자들이 관심을 안 걷더라고요. 왜냐하면 10대 원칙이 얼마나 북한에서 중차된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김정은 혁명 사상이 10대 원칙에 포함된다면 2013년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하기 위하여 몸박쳐 투쟁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혁명 사상이 포함되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혁명 사상으로 몸박쳐 투쟁하여야 한다. 1998년에 바로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근데 2003년에 선군 정치의 일색화, 온 사회의 선군 정치의 일색화란 말이 2003년에 대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 혁명 사상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김정은 혁명 사상을 일색화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뭐죠? 이게 갑자기 뭐 이게 10대 원칙의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거 막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아무리 지금 수령 다시 한번 뭐 인민대중지를 뭐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혁명적 수령관 절대적으로 무조건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김정은을 수령으로 부르다가 바로 또 2021년 연말부터 그렇게 김정은이가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을까? 그만큼 김정은도 인민들의 눈치나 그런 어떤 상황을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일성만을 향해서 수령이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김정은에게도 수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혼란과 혼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르지 말라고 한 거 보면 그만큼 강력한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민들의 그런 어떤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2018년에 핵 단추를 내가 누를 수 있다. 그렇게 말로만 말폭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정은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가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를 수 있다는 이 현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한반도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대륙간 ICBM을 발사하면서 근데 화성 17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바로 정면 돌파의 해로 북한은 선언하면서 2021년 8차 당대회 때는 미국을 향해서 불법 무도하게 날뛰는 적대 세력 최대 주적이라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전략으로 미국을 제압시킬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핵무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킬 거라고 했었고 이번에 발사된 화성 17형이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물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다 계획에 따라서 그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외부적 환경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중국도 또 러시아 편을 이렇게 들면서 미 서방 대 러중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제적 사회가 혼란에 흠타서 김정은이 또 강력하게 도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게 대북 정책 방안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 보면서 또 나름대로 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은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며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미대북 억제력 강화, 국가안보와 북한의 비핵화에 위한 노력 병행,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의 제도화, 한미일 공조 협력 강화, 비핵화 전 대북 인도적 지원,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완화 및 경제 지원, 판문점의 남북 및 연락사무소 설치 이렇게 어떤 정책들을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한미 대북 억제력 강화 및 한미일 공조 강화 공약 측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바로 4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가입해 있는 안보협력체제인 쿼드에 우리 새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으로 가입할 확률이 높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는 중단되었던 한미 군사훈련 재개 및 이미 핵 전략들이 들어왔죠. 이미 와 있죠. 항공모함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도 현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한미 동맹 파국이 불러오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윤당선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내건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 차원에서 또 하나의 새 정부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정책을 제언드립니다. 선대적 평화, 후통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중시하고 수호해야 한다.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우리 선거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기치를 내세웠던 평화로는 선평화 후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통일이 없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저는 통일론을 지지하고 다만 공세적 통일론이 아니라 선제적 평화 후 통일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제언해드린 선제적 평화 후 통일론, 이것은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 변화를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설정하느냐가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북한의 어떤 형태를 보고, 어떤 행태의 변화를 보고 과연 비핵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정말 이 정부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약 상황에 있는 것처럼 한미 대북 억제력 강화, 국가안보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게 될 때 채찍에 그 무게중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인도적 지원과, 하지만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인도적 지원과 판문점의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외에 그게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선제적 조건으로 비핵화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선제적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발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게 선평화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가 하나 기원한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사업 무조건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걸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좀 지혜를 모은다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운영 방식을 달리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이 투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인질로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경우도 없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것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미중 신냉전에 의해서 지금은 러중과 미국과 유럽, 서양과의 어떤 이렇게 새로운 신냉전이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는지, 정말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 핵 도발하는 데 있어 신냉전 구도를 10분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로서도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는 대북 억제 정책의 상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 흐름을 잘 타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현준 박사는 그 북한의 리더십 그 전문가인데, 역시 김정은의 위상, 또 김정은의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의 변화, 이런 걸 시세히 공부를 하시고, 김정은의 위상이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죠? 또 한편으로 수령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수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김정은의 위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대남 정책을 취할 것인가. 계속 북한은 도발을 강행을 할 것이고, 그 자신의 그렇죠, 내치를 위해서는 핵의 어떤 그런 위험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박사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비핵화 진전 시에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 비핵화 진전 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뭘 보고 판단할 것인가? 비핵화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한다면 선제적 평화 후에 그 통일론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선평화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대해서 숙고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을 투자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 핵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냉전 구도라는 게 아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냉전 구도일 텐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이걸 김정은이가 활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일의 공조다. 한미일의 공조가 돼서 이 김정은의 신냉전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흐름을 잘 타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정계준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